얼마 전 KF-21의 네 번째 시제기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복저형으로 만들어진 시제 4호기가 비행에 성공한 것인데요. 시제 1호기와 마찬가지로 단저형이었던 시제 2호기나 3호기의 비행 성공과는 달리 복저형인 4호기의 성공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에 폴란드 등 한국 방산을 주시하고 있는 많은 나라가 관련 보도를 대서특필하며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딱 하나 여기에 딴지를 걸며 초를 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늘 그랬던 대로 일본이었죠. 일본의 논리는 한국이 기술을 베껴서 전투기를 만들었고 그 기술이 다름 아닌 자기들 일본의 복합제 기술이었다는 것이었는데요. 대체 F-16의 하위 후원조차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의 기술을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베낀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하는 소리를 한번 드러나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비행에 성공한 시제 4호기는 단좌기인 기존 시제기와 달리 조종석이 전 후방석으로 구분돼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복좌기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시제 4호기가 경남 사천에 있는 제3훈련비행단에서 34분 동안 비행,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조종관은 공군 제52 시험평가전대 소속 전승현 소령이 잡았죠. 비행 최고 속도와 고도는 앞서 1호기부터 3호기의 첫 비행 때와 비슷한 시속 370km, 15,000피트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제 4호기 첫 비행은 작년 7월 1호기의 최초 비행 성공 후 7개월 만인데요. 시제 4호기는 체계 개발 완료 때까지 단좌형과의 형상 차이가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A사 레이더의 성능을 시험하는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됩니다. 또한 양산이 시작된 후에는 신규 조종사 양성 임무 등에 활용될 예정이죠. 하지만 복좌형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의가 있는데요. 본래 전투기 후방좌석의 존재의의는 무장관제사의 탑승이기 때문입니다. 무장관제사는 후방좌석에서 레이더, IRST, EOTGP 등의 항전 장비를 조작해 공격 타겟을 획득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존하는 5세대까지의 이야기이고 데이터 링크가 기본적으로 지원되고 유무인 편대 작전을 하게 되는 6세대 전투기의 경우는 달라집니다. 그때쯤이면 전투기가 공격하는 타겟은 이제 탑재된 항전 장비로는 획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멀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표적 획득은 아군 탐지 자산과의 데이터 링크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되고 무장관제사의 할 일은 줄어들게 마련이죠. 대신 앞으로 무장관제사는 다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무인기 윙맨 편대의 조종이죠. 아직까지 완성된 6세대 전투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각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6세대 전투기들의 공통된 컨셉 중 하나가 바로 유무인 복합편대입니다. 유인기 한 대 주변으로 여러 대의 무인 전투기가 함께 날면서 폭장량을 비롯한 전투 능력을 크게 확장시켜주는 개념인데요. 현재 이 무인 전투기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종할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한 자동 비행이나 고고도 공중 조기 경보기에서의 원격 조종 등이 고려되고 있지만 역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방식은 전장 한가운데에 있는 유인기 내부에서의 통제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KF-21은 추후 6세대로까지 발전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복좌형은 이런 계획의 포석인 것입니다. 복좌형의 이러한 의의를 일찌감치 알아보고 예전부터 시험 비행을 주시하고 있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의 새로운 혈맹, 폴란드입니다. 한국과의 방산 빅딜로 FA-50 전투기를 사갔던 폴란드. 얼마 전에는 FA-50 수령에 앞서 훈련을 위해 한국에 파일럿들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살 때도 그랬지만 와서 직접 보니 더더욱 한국 무기를 맘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파일럿들과 함께 한국을 찾은 폴란드 공군 중장의 인터뷰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에 온 폴란드 파일럿들은 주말에도 시뮬레이터를 찾아갈 정도로 열심히 훈련받고 있으며 모두 훈련의 질과 내용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받게 될 FA-50의 모습도 확인했는데 그중 한 대는 벌써 폴란드 공군 페인트 도색 단계에 있다고 하죠.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조달하는 것이 가능했고 미군의 비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훈련까지 제공하는 한국과의 거래에 이들은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방산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보니 현재 한국 방산 최대의 유망주인 KF-21에도 이들은 지대한 관심을 보내고 있는데요. 폴란드 군사 매체 컴플리크 TPL은 KF-21 4호기가 비행한 당일 보도를 통해 이 소식을 폴란드에 소개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KF-21의 최초 비행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와의 갈등, KF-21은 그리고 이번 복좌기 비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에 얽힌 사건들을 하나하나 짚었는데요.
이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한국이 복저형 사오기를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직접 인용해 볼까요? 이인승 KF-21에 어떤 추가 작업이 계획되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인승 항공기는 훈련 용도에 국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4세대 전투기들도 복저형 기체를 훈련용으로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승무원은 전투 임무 수행과 관련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역할은 EA-18G 그라울러와 같이 무장관제사 혹은 전자전 장교가 될 수도 있고, 전투기와 함께 소위 로열 윙맨으로는 반자율 드론 편대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폴란드는 KF-21의 복저형에 최소 전자전기, 최대 유무인 복합편대 성능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많이 사갔고 틀림없이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KF-21은 그 대상이 아닌데요. 이들이 이렇게 면밀한 분석까지 하면서 KF-21 사업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기사 본문이 아닌 댓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템포입니다. 아니, 조금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폴란드는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FA-50이 거의 F-16에 근접하는 것처럼 KF-21도 거의 F-35에 가까운 성능이 될 것입니다. 48대보다 더 구매해야 합니다. 나는 한국이 제 시간에 맞춰 대금을 지불하는 고객이라면 프로그램 참여를 쉽게 허용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금을 제때 내는 고객만이 제 몫을 챙길 수 있을 것이고, 인도를 위해 생산된 분량은 그런 고객한테 넘어갈 것입니다. 폴란드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한국이 주는 것을 받고 한국이 부르는 만큼 지불하며 우리가 현지 조립 공장을 짓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절호의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폴란드 내부의 여론 역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분담금 연체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쳐내고 차라리 폴란드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만큼 폴란드의 여론 역시도 인도네시아 같은 어설픈 경쟁자를 밀어내고 폴란드가 KF-21 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태극기 옆에 붙은 국기의 위아래가 뒤집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제기 비행도 잇따라 성공하고 새로운 파트너 후보도 나타나면서 KF-21 사업이 순항하니까 슬슬 초를 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일본이 뜬금없이 한국이 자기들 기술을 베껴다가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며 딴지를 걸고 나선 것입니다. 일본의 한 언론사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계획의 배경에는 일본의 기여가 있었다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보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한국은 미국, 록히드 마틴과의 협업으로 FA-50을 만들었고 그 노하우를 살려서 KF-21도 만든 것인데, 록히드 마틴이 한국에 지원해준 것으로 알려진 복합제 기술은 이들이 과거 일본과 함께 F-2 전투기를 만들 때 습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본도 평화헌법을 개정했겠다, 슬슬 해외로의 무기 장사가 하고 싶은데 말인즉슨 한국이 록히드 마틴을 이용해서 일본 기술을 멋대로 훔쳐서 전투기를 만들었고 그걸로 세계로 나가려는 일본의 군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를 않고 있는데요. 이런 일본인 특유의 억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들이 지금까지도 이를 악물고 우기고 있는 에이사 레이더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이스라엘 실험장을 단 한 번 빌렸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이 온갖 노력을 다해서 국산 제작에 성공한 에이사 레이더를 두고 이스라엘 ELTA사에서 사와서 조립만한 가짜 국산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항전장비의 핵심이자 꽂힌 에이사 레이더를 한국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일본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미국한테 굴욕적이리만큼 꼬리를 쳐서 겨우 만들 수 있었던 에이사 레이더를 한국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하면 일본이 한국한테 따라잡혔다는 것을 반박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복합제에 관련된 보도에서도 기사가 밝히고 있는 것은 그랬다더라 하는 추측일 뿐 어떤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F-2 개발 당시 록히드 마틴이 습득한 기술은 탄소 복합제로 일체형 주익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일단 이 기술은 이미 40년 전에 보편화된 기술로 러시아나 중국조차도 널리 쓰고 있는 대단히 특별할 것도 없는 기술인데요. 게다가 애시당초 FA-50의 원본인 T-50은 훈련기라서 간편한 정비성과 튼튼한 내구성을 갖추기 위해 탄소 복합제도 일체형 주익도 사용되지 않은 모듈형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게다가 록히드 마틴도 일본에서 탄소 복합제 일체형 주익 기술을 가지고 돌아갔을 때 미 의회로부터 기존의 적층식 케블러 가공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기술인데 시간 낭비를 했다면서
질타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주장하는 자기네 기술은 어차피 수렴 진화로 도달하게 되는 보편적인 기술인데다가 한국은 그 기술을 쓴 적도 없다는 것이죠. 일본이 하는 짓을 오래 봐왔던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한국이 부러워서 뭐 한 가지라도 시비를 걸어서 헐뜯고 싶은데 도무지 그럴 만한 구석이 없을 때 나오는 행동이죠. 성능적으로 건드릴 명분이 없으니 일본 성분이 0.1%라도 들어가 있으면 바로 원류는 일본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느 때인데 이런 식의 선동이 아직도 통할 줄로 아는가 싶은데요. 일본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젠 믿는 사람도 없으니 한국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술력을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